어제 오전하고 오후에 연속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는데 계속 동영상 촬영이 끊기더라고요. 희한하다. 전에는 그 항공 모드로 설정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전화가 들어올 때 가끔 꺼지는 게 있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항공 모드 켜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실수는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를 다 날렸어요. 그냥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뭐 캐시하고 데이터 뭐 이것도 삭제하고 뭐 다시 켜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촬영했는데 또 중간에 끊겨가지고 또 말아먹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괜히 이게 노이로 제가 올리네. 지금 요거라도 제대로 촬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끊김 현상이 생기면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에 그 삼성전자 AS 센터 방문했더니 뜻밖의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그 저장 공간이 좁을 경우에도 그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동영상이 157개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삭제했다고 해서 삭제가 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휴지통에 그대로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지통까지 다 비우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는데, 그 다음 기계도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꺼가지고 좀 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밤에는 이제 충전한다고 또 꽂아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틀어놨었는데 완전히 끄는 것도 가끔씩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됐고, 이 기계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건데 이번에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하여튼 이번 촬영은 무사히 성공하길 바랍니다. 진짜 절박하네, 절박해. 계속 오늘 또 떠드는 게 또 날아가 버리면 어쩌나라는 불안감도 있는데,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몇몇 수강생들이 후원금을 보내줬더라고요. 몇 년 동안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나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뜻하지 않은 기계적 오류 때문에 이제 공백이 조금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행위 종류로부터 시작해서 행정행위 내용, 그 다음에 부관, 그 다음에 성립 및 적법 요건, 효력 발생 요건, 그 충족됐을 때 효력,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하자론인데, 하자론도 방대해가지고 지난번에 하자 일반론 이론에 관한 걸 주로 다뤘죠. 그래서 하자의와 무효와 치료의 구별 기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치유와 전환, 그 다음에 하자 승계 이렇게까지 다뤘고, 이번 시간에 무효사유와 치유사유에 관한 이 재미없는 쟁점을 다루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지만 무효와 치유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 통솔과 판례는 중대 명백설이라고 했죠. 근데 이론은 명확한 것 같은데 명백 하나 전에 아니냐가 이게 자명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될, 논리적 배경 없이 외워야 될 그런 판례들이 좀 있다는 거. 이게 끝나면 이제 취소, 철회, 실효, 변경 이런 것들은 좀 생으로 외워야 될 거는 별로 없고 거의 유형화되어 있고 이론적인 게 많죠. 자, 그래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도 우리가 성립 및 적법 요건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네 가지가 공통적인 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귀명령부터 행정작용에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틀이 반복되는데, 그에 맞춰 하자론도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런 틀로 분류를 해놨죠. 주체 문제 첫 번째 쟁점은 정당한 권한 문제예요. 그래서 판례사항 없는 거 가볍게 보고, 자, 일단 위임에 관한 건데 이건 개념 문제지. 위임에 관해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위임이 있으면 법적으로 권한이 이전돼요. 근데 내부위임과 위임 정결은 법적으로는 권한 이전이 안 되고 그대로 위임기관이 갖고 있고 사실상만 수임기관이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또 위임은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비춰볼 때 법률이 정한 권한을 타기관에 넘기는 거니까 법적 근거 없이 멋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적법한 위임이 없으면 무권한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사유는 가볍게 보면 되죠. 근데 취소사유 있죠? 저건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무효가 돼야 되는데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라고 했는데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런 거는 외워야 됩니다.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된 경우는 법적관에 넘어가니까 수임자. 내부임의 경우는 넘어가지 않으니까 위임자가 권한을 가진 기간이죠. 그래서 내부임을 받은 수임기간이 자신의 명의로 했다. 이거는 무관한으로 무효다. 다만 이제 피고는 명의기간이 수임기간이라는 거. 이것도 그 법지식이 없는 국민에 대한 배려죠. 국민은 적법한 권한의 수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몰라요. 다만 이제 내가 받아본 문서에 누구 명의로 돼 있냐는 그 한글만 하면 되죠. 그래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어디 있냐면 635에 보면 그 2번 행정청의 4번 판례하면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의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의 의미한 명의예요. 법적 권한이 아니라. 물론 권한이 내가 지명이라면 당연히 걔가 되는 거고 이게 222하고 연결되는 거고 603 아니구나 220 맞지 222 635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권한이 있다. 이게 이제 정현주 사장 KBS 정현주 사장에 관한 건데 이 한국방송공사법에 옛날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임면권이라고 했어요. 임면은 임명과 면직까지 포함하는 거라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면권에서 임명권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임명에 관해서만 법적 근거 있고 면직에 관한 건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건데 해임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서울 취소 그 장지연 사건이죠. 요거는 종합 정리했죠. 주체 형식상 하자도 아니고 피고적 격은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거.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기관행위도 이론적으로 무효사유인데 이 판례 보면은 표결 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은 적법이라는데 얼핏 보면 아니 개발제한구역과 광역교통실장 교통에 관한 그 주무실장이 교통에 관한 게 개발제한구역과 무관하니까 무관한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합의제 기간이거든요. 합의제 기간. 그러니까 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결에 문제가 없으면 얘 혼자 갖고 결론이 뒤집어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얘를 빼더라도 다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독임제 같으면 얘 하나 갖고 따지는데 합의제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무관한 행위도 무효다라는 게 이게 유형화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사항적, 개인적, 지역적 이게 이제 강론에 가면 조직법의 권한의 그 범위에 관해서 이제 이걸 다루게 되거든요. 더 상세하게 또. 자,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인데 우리나라는 실무는 실무자, 주무관이라 그러죠. 또 국가장, 행정학 용어로 치면 이제 그 개선 조직, 보조기관이 하는 게 대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기관장인 행정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행정청 중심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찰서장의 권한입니다. 이건. 그래서 무관한이니까 무효죠.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해서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이거는 특허죠. 이거는 그 이용사면허, 미용사면허 이런 거는 허가지만 실질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럼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니죠. 그러면 무효다해야 되는데 위법이다. 근데 이건 독해가 가능해요. 일단 여러분들 그 강론에는 이런 쟁점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끼리 분쟁이 생기거나 뭐 이랬을 때 그 해결 기간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또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이 관련될 때는 그 주무부 장관, 그 다음에 그게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배경 지식이 뭐냐면, 고속형 그 버스 그 운송면허, 이거는 그 고속형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거라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 장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실질적으로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음미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이랬다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 면허를 발급했다면 그럼 완전 무권한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도 사실상, 이건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까지는 인정이 안 된 거거든요. 독해가 가능한 판례들이에요. 개인적 무권한, 이거 사람이 대상자가 아닌 대한 거, 이것도 뭐 안 외워도 위험하대, 제목 갖고도. 지역적 무권한인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그 무권한은 무효가 돼야 되는데 흠이 있는 통지다. 그냥 흠이 있다는 얘기는 취소사유다라는 거. 사업원은 우리가 1편에서 배웠죠. 제척기간이 경과하든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든 권리가 소멸돼요. 권리가 소멸되면은 부가 권한이 없어지는 거고, 따라서 무권한은 무효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효사유다라는 거죠. 이것도 1편에 배웠었던 대로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경우인데 이것도 판례사항이 있는 게 각 몇 번 출제되는데 착오 자체는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오의 결과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의 결과 무효사유, 이것도 독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행정재산 매각처분인데 이거 좀 이따 보지만 법률상 불능입니다. 사실상은 가능하죠. 그럼 사실상 팔아치우는 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1판에도 배웠잖아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행정재산, 이거는 매각, 대부,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영 폐지돼서 이게 일반 재산이 되기 전에는 매각, 임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능이니까 무효사예요. 착오의 결과 취소하면 가볍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내용에 관한 건데,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무효다. 이게 좀 전에 말했던 거 이건데, 사실상이든 법률상이든 사람에 관한 불능인데,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위배한 처분. 이거는 696의 배경에 있죠. 696. 그 판결의 여러 개 기속력이 있는데, 집행정지는 판결이 아니라 중간적인 쟁점에 관한 결정 형식이거든요. 여기도 기속력. 696의 밑에 보면 괄호 2번에 기속력, 대인적 이력이라고 해서 224죠. 그래가지고 그 네 번째 줄 보면 집행정지 결정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무효다라는 거죠. 자, 다시 들어오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양도소득세 부과한 거, 남편이 무허가로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도와준 처에 대해서 철거 개고한 거, 하여튼 이것도 유형화되니까 무효사유이다.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불능,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예요. 내용이 불명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불특정, 불확정 같은 맥락, 이것도 무효사유거든요. 근데 여기 그 두 번째 판례는 무효사유는 당연하죠. 근데 그 밑에 판례는 외워야 됩니다. 이익제공 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해야 되는데 위법하다.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도 외워야 돼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게 부당노동행위거든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가 이제 구제명령이라는 간편한 구제수단이 있는데,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인데, 구제명령에서 지급 의무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부가 적법하다는 건데, 위법 무효가 아니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에 가는 건데, 그 헌법 법률 일반 법원칙에 관한 이건 명령조례 규칙, 이거 39에서도 인용했지만 명령조례 규칙 같이 이 처분이 아닌 것은 이건 원칙적으로 무효사유밖에 없죠. 물론 이제 두밀분교 폐기조례와 같이 처분 복귀에 해당하는 건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취소사유도 가능하죠.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이게 132하고 210에서 인용했던 건데,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결정 나봐야 알죠. 그래서 그 전에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사유인데, 위헌 결정이 났다면 이제 위헌 여부가 명백해졌으니까 이건 무효사유죠. 그 다음에 3, 4번 이하가 이제 4번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4번 먼저 보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처분 자체의 근거 법률만 위헌 결정이 났고, 이 집행에 관한 부분은 위헌 결정이 안 났다 하더라도 법치국가 원리상 위헌 법률을 집행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 거, 이게 상식이겠죠. 자, 이러니까 3번 보면은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징수를 위한 압류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납부가 이게 또 음미해야 될 게, 이게 자진 납부한 거는 얘기는 달라져요. 자기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헌 결정 이후에 납부한 부담금에 부당이득 반환 긍정. 그러니까 위헌 결정 이후에 납부했다가도 자진 납부가 아니니까 강제 집행하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긍정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은 안 보면 좀 헷갈려요. 왜냐면 위헌 결정이 있는 날 이게 물납 허가 처분 이행을 위한 등기 축탁이 이루어진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건데 즉시 효력 상실하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거로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위헌 결정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배경을 알면은 이것도 독해가 돼요. 자, 6번은 아까 4번 논리의 연장이죠. 과세처분 이후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도 당연무효라는 거. 아까도 그 논리를 봤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의 변형 결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논리가 똑같아. 이것도 무효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고, 부담금 부과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위헌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명백한 게 아니니까 취소사유고,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는 명백한 거니까 무효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조례규칙은 무효밖에 없지만 그에 근거한 처분의 기록은 취소사유죠. 시행령, 시행규칙만이 아니라 조례규칙도 마찬가지. 물론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라는 건 전제죠. 공소양속, 이건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라고 했는데 행정법적으로는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헷갈리죠. 자, 법률리부 원칙 위반이 당연무효라는 건 35에서 이미 봤죠.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하면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보다 단축 기재한 경우, 이거 법대로 일단 안 하니까 위법일 것 같은데 적법이다. 뜨악스럽나요? 근데 이건 533의 배경을 보면 독해가 됩니다. 우리가 1편에서 배웠죠.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는 법률을 잘 알고 있어, 이런 표지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533에 가면 그 중간 위에 보면 동그라미 3 사업시행자 개발부담금, 이게 225하고 연결되는 거죠. 사업시행자가 법률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 그 다음에 이게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법정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죠. 복개도로라는 개념을 모르면 독해가 안 되는데, 복개도로가 뭔지 알죠? 뚜껑을 덮은 거예요. 하천에 뚜껑을 덮었다는 얘기는 하천 위에다가 콘크리트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던 거. 옛날 이명박 시장이 철거하기 전까지 청계천이 전형적인 복개도로였죠. 근데 복개도로 이러면 하천 점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천 점용어가는 하천에서 모래자가 채취하는 건데, 콘크리트를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면 들어가서 모래자가 채취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복개도로인지를 모르고 점용료를 부과한 거예요. 복개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호가 이거 특허죠. 공물의 계속적 사용이니까. 해주고도 공유수면 또는 하천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처분하는 경우, 이건 누가 봐도 엉터리죠. 당연무효. 이거 용산구 사건인데. 자, 9번은 납득이 안 가는 판례라 외워야 됩니다. 군무원에 대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으며 이미 미군 측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다. 그럼 뭐 이중으로 주란 말이에요?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야죠. 근데 당연무효래요? 이거는 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판례고. 그 다음에 그 당연무효라고 한 거, 이거는 그 등기부 등본만 떼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부터 일부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져 있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명백한 하자라는 얘기죠. 안 읽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단순하자라고 하는 거는 안 읽어도 돼요. 무효나 적법이라는 거, 이례적인 거 보면 되죠. 그 다음 12번은 적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배경이 있거든요.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상관리사 자격을, 근데 여기 보상관리사가 뭐예요? 손실보상 업무는 변호사 업무거든요. 민간 자격으로 등록해둘 걸 신청했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 처분을 했는데, 이 자격은 직무행위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이 변호사 업무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걸 거부한 건 당연히 적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배경 읽어보면 납득할 수 있죠. 자, 13번인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해요. 개별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 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시장 가격이 항상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표준지 공시지가로 손실보상해도 시가대로 안 해도 합헌이다라는 헌재 결정도 있죠. 그래서 시가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529인데 그 법률상 보상 기준인데 적정 가격을 기준, 이 적정 가격, 근데 이게 이제 공시지가거든요. 이게 그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226하고 연결하면 되죠. 529하고. 그 다음에 18번인데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헌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자, 어때요? 의미가 분명하다. 그러면 명백한 하자죠. 뭐 당연하죠. 근데 명백한 하자인데 무효사유인지는 판시를 안 했어요. 그냥 요대로 익혀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2번도 하자가 중대하다. 그 처분 요건 못 갖춘 거. 근데 명백한 하자인지는 판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결론이 뭔지는 몰라요. 23번도 중대한 하자. 그 정도로 익혀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8번 보면은 요건 배경 지식이 또 있죠. 임용 당시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거 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이거는 당연무효다. 이건 60에도 우리가 봤죠. 60에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무효일 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60에 보면은 그 중간에 4번 무효인 처분 관련 판례 나오죠. 이게 227하고 연결돼요. 국가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가 사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한 건데, 이건 법지식이 없으니까 취소한 거지 법적 의미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원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학문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는 논점도 있죠.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또 활용하고 나머지 취소 사유는 가볍게 보고, 자, 절차도 학설은 뭐 무시하고 판례 그 주류적으로 취소 사유, 그 취소가 아닌 것만 외우면 되겠죠.
자, 1번 판례 보면은 법령의 일정한 행정에 대해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자, 이거 눈치챌 게 필요적 절차를 규정. 이때 신청 동의를 겨는 건 무효다.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 허가나 특허인가를 나눌 때는 또 나눠 판단해야 돼요. 여기는 그걸 안 나누고 일반론으로 그 신청 동의가 필요적 절차로 규정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눈치채주면 되지만, 허가 같은 경우는 출원 없는 신청 없는 허가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라 그러죠. 그 내가 개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용도 변경 대수분 허가라는 거 취소사유다라고 했죠. 근데 특허인가는 신청 동의 없는 거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독해가 가능해요. 그다음 두 번째도 이거 두 가지 논점을 나눠봐야 되는데,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서면 매립면허는 적법이다. 이건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공유서면 매립면허 이것도 특허인데, 공유서면이 공적인 물건인데 이게 계속적 사용하는 건데 이게 간척사업이에요. 뭐 오늘 외웠다가 내일 퍼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간척사업인데 광업권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적법이죠. 근데 이해관계인인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뭐 양식업을 한다든가 그 어업허가를 받아서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경우 이거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고 했어요. 그 사안을 나눠보면 될 거고, 나머지는 뭐 가볍게 취소사유는 뭐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8번 보면은 이거는 적법하다. 이거 외워야 돼요. 어떻게 뭐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9번도 적법이다. 10번도 적법이다. 11번 당연무효이다. 12번 적법이다.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의하는 행위인데 판례는 주로 이제 취소사유예요. 이것도 4번. 나머지는 뭐 취소사유라는 거 이렇게 없죠. 위헌화된 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 연구기관에, 자, 핵심이 뭐냐면 재조사, 요게 밑줄 칠까요? 재조사 결과에 관해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적법이다. 이건 재조사가 핵심이에요. 이거 갖고 눈치채주면 돼요. 재조사에 관해서는 이 공람공고를 거쳐야 될 의무가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인데, 자,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게 적법이라는 거 외워야 돼요. 어떤 논거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의하는 행위인데, 1번 적법이다. 이건 외워야 될 거고, 2, 3번도 결과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사안을 잘 봐야 돼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절차가, 이거 핵심 뭐냐면 주민대표예요.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건 위법이에요. 근데 골 때리는 게 주민대표가 아닌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된 의결한 거, 이거는 무효사유다. 일단 사실관계를 나눠야 되는데 이건 뭐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청문 안 준 거 취소사유거든요. 환경영향평가인데 이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입장이에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치거나 거쳤더라도 안 거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표시할 때만 위법이다. 근데 이제 주의적 판례 위법 취소사유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무효다라는 판례도 있고, 그렇지만 거치기만 하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무시해도 적법이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그냥 절차만 거치면 다 적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뭐 도대체 뭐 대충 해도 된다는 대법원에서 신호를 주는 거죠. 정신 나간 판례라고 보이는데, 자, 1번 판례 의미를 해볼까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했다면 위법이다. 이런 판례가 전원합의 제일 뿐더러 주류적 판례거든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부실한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 이러면 위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적법이다. 이게 주류적 판례고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잖아요.
아니 근데 같은 해 3달 후에 부판결에서 골 때리게 전화 없이 까먹었나 또라이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 등 처분한 경우 이거 당연무효이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위법이다 이게 맞는 거로도 출제가 여러 번 한 3번인가 4번 됐고 당연무효다 이게 맞다는 것도 3번인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보는 시험에 이게 출제되면 어때요? 이거 갖고 OX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질문이 다 맞으면 얘는 틀린 거고 다른 질문이 다 틀리면 얘는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질문 갖고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얘만 갖고는 도대체 어떤 판례를 출제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 판례 입장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는 실력 없는 교수가 들어갈 때 꼭 이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 당연무효는 얘의 판례예요. 엄밀히 말하면 또라이 같은 놈. 자, 산림법에서 보존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승인 등 처분하기 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일단 취소 사유예요. 적법은 아니고. 국립공원, 이게 속리산 사건인데 국립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이게 용화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인데 이게 속리산 정상이 문장대거든요. 이 정상이 좁을 때는 봉이라고 그러죠. 근데 넓으면 대라고 그러죠. 북한산 백운봉이라고 안 하죠. 백운대라고 그러고 속리산도 이제 문장대라고 하는데 그 문장대에다가 온천 개발하겠다는 사업인데 그래 여기 환경부 장관의 협의를 여기 좀 거쳤어요. 안 거치는 위법이지만 거친 이상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뭐 납득이 가는 판례. 그 다음에 다 취소사유다. 이건 5, 6번 넘어가고 그 다음 7번은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는 독해가 가능해.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거. 이거는 말 그대로 형사처벌로 이걸 막겠다라는 취지지 그 처분의 적법요건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하면 형사처벌 될 지연정 위법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령상 필요한 타기한 협력을 받지 않은 거 무효 사유 외워야 되고 적법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협의의 실질이 동의인 경우도 있다. 이 협의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우리가 환경부 장관과 협의 안 거치는 이상 위법이라 그랬죠. 그러나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무시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의를 안 받으면 이건 위법이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 최하급 난도죠. 일반론으로 출제하면은. 근데 구체적 사례 어떤 게 명칭은 협의지만 실질은 협의 절차만 거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의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독해가 되는 판례예요. 다행히.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죠.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문화재는 원상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 함부로 변형 훼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여기 문화재청정과 협의만 거치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동의를 말한다. 이거 독해가 가능한 판례고. 자, 기타 등의 위법 사유는 취소 사유는 뭐 외울 게 없고 3번 위법하지 않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건 뭐 법률 내용을 다 검토해야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 법률을 갖다 다 외우느니 그냥 이 결론을 외우는 게 더 빠르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적법이다. 뭐 외워야 돼요. 6번 무효다. 요거는 이제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유형화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청구를 한 경우 이건 무효사유죠. 그 유형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6번하고 유형화되어 있는 게 11번이네. 이거 거꾸로 당기는 게 낫겠다. 11번 보면 마찬가지예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전하고 당연무효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판례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접근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당연무효이다. 9번 아예 적법이다. 근데 9번은 독해가 가능한 거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자 형사법규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에 따라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강론에서 이런 논점은 더 많이 출제되는데 그 형사소추 선행주의라고 해서 형사소추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선행주의거든요. 근데 선행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형사소추가 안 됐다 하더라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징계 처분이 위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논리가 이제 강론까지 일관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12번 무효다라는 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에 관한 건데 문서에 의하지 않은 행위인데 이거 두 가지 사안 나눠봐야 돼. 1번은 문서주의 자체 위반은 아닌 거예요. 일단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어요. 일단은. 근데 감액경정 결정일로부터 이거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 침입도 증액이 아니고 두 달이 지나서 경정결정 통지하면서 납세고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정도예요. 명칭 문제예요. 문서로 안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 갖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저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감액경정이니까 적법이다라는 거. 근데 문서주의 자체에 위반한 게 두 번째 사안인데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에 관해 규정한 이 문서주의거든요.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 하자가 중대하게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게 280의 배경지식이 있거든요. 자, 280 보면은 자명한 건 아니에요. 절차 형식의 하자는 통상 취소사인데 무효라고 한 건 일단은 근데 예우긴 예우야 돼. 거기 280에 보면 위에 처분의 방식 이게 230에 연결되어 있는데 문서주의라는 게 나오죠. 행정청이 처분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관련 판례 사화가 그 무효다라는 것도 한번 실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 이의부기가 없는 것도 통상 취소사항인데 3번 보면은 이거는 무효다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그 해석이 좀 가능해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자치에도 봤지만 납세자의 불복여부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 이러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의 주장 방법 이건 726과 연결이 되는데 일단 무효를 주장하는 거는 무효확인 소송이 원칙이죠. 근데 무효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잖아요. 따라서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심리 결과 당연 무효가 아니면 무효라면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주는 거지만 무효가 아니면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석은 안 하고 만일에 취소소송 요건을 제기했더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 판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서 취소 판결 내려주는 게 정도이지만 그렇게 그것도 번거롭다 해가지고 그냥 소변경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취소 판결 내려줘요. 근데 만일에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차피 취소 소송 제기해봐야 각각 판결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경우까지 구제해 주지는 않는다. 자,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726으로 가볼까요? 726. 726의 왼쪽에 원칙이 나오죠. 이게 232하고 관련되는데 문장까지 음미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하기를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 때려주기도 저는 무효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멍청한 짓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무효가 아니면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로 볼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취소 판결이라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니까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얘기가 달라지죠.
자,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 취소해소를 무효확인해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소송 끝까지 가면 각하될 거 뻔하니까 무효확인해소로 변경했죠. 무효확인해소는 그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각하될 일은 일단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 속에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거를 볼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이거는 취소 여지가 전혀 없는 거니까. 자, 마지막 문장도 의미할 건데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가 여부만 심리 판단하면 좋거다. 자, 이게 좀 독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뭐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취소소송 요건을 갖췄다면 무효가 아니라도 심리를 끝내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취소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까지 심리를 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취소 사유도 없다 이러면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취소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취소 판결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지 아닌지만 심리해서 무효가 아니면 그냥 기각 판결로 끝내면 되지 취소 사유인지를 심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요 232, 1, 2번도 그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에 관해서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자론의 마지막 쟁점들 취소, 철회, 실효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